안녕하세요. 센트럴 소랑과 최지원 원장입니다. 그동안 저는 주로 농내장학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안과의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KSCRS 회원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농내장 심포지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저한테 노안백내장 수술 강의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KSCRS에서 최소 침습 농내장에 대한 강의를 부탁받았습니다. 바야흐로 안과에서도 영역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융합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의 제목은 백내장 서전을 위한 믹스입니다. 사실 내용이 매우 방대한 분야입니다. 전체를 커버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믹스가 현대 녹내장 수술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환부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스텐트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젠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덧붙이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대한 제 파이낸셜 디스클로저입니다. 자, 믹스란 무엇일까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글라코마 서저리,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새로운 수술이 등장했다.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잘 사용해오고 있는 수술들이 있었죠. 섬유주 절제술도 있었고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도 있었는데 왜 더 뭐가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한번 지금 이 이야기에 대답하기 전에 MTMT라는 단어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선생님들이랑 모두 잘 알고 계실 단어일 거예요. MTMT는 Maximally Tolerable Medical Treatment, 최대한 참을 수 있는 약물적 치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잔인하게 들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센 약물 치료를 환자가 견딜 수 있냐,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음과 같은 이미지들이 저는 MTMT 그러면 떠오릅니다. 코소프, 알파간, 루미간, 경구용 아세타졸라마이드, 정맥 주사로 맞는 마니톨까지, 그리고 상당수의 환자들 믹스를 받고 있는 그 MTMT를 받고 있는 상당수의 환자들은 눈 주변의 발적이나 만성 충혈, 그리고 눈꺼풀 주위의 다크서클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겠죠.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좀 아파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유러피안 글라코마 소사이어티의 가이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약물 치료는 녹내장 치료의 매우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SLT 같은 레이저 치료가 있고 혹은 수술적 치료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치료 옵션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녹내장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안과 선생님들께서는 MTMT 단계에서 환자를 붙잡고 있는 경우도 저는 임상 현장에서 가끔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심리가 있을 거예요. MTMT를 하고 싶은 심리 혹은 여러 가지 정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환자의 상태가 레이저나 수술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임상적 환경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 재료가 들어와 있지 않다든지 수술장 상황이 녹내장 수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약물 치료 이외에 다른 치료 방법들이 트레이닝이 모든 안과 의사들한테 다 잘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혹은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임상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단계로 넘어갈 때 두려움을 가질 만한 부분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합병증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섬유주 절제술이나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 같이 큰 수술들의 심각한 합병증은 이렇게 대량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수술 후 감염이 생길 수도 있겠죠. 혹은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 같은 경우에 영구적인 각막 부종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저안압이 잘 발생하는데 저안압이 발생할 때 단순하게 안압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맥락막 부종이 찬다든지 황반에 그 병적인 변화, 하이포토니 마큘로패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 특히 섬유주 절제술과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의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 드리면 안압항항의 효율성은 높지만 안전성은 좀 다소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그 수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녹내장 전문의 중에서도 능숙한 의사가 적다는 것도 이 수술들이 널리 보급되기에는 제약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들은 약물 치료만으로 적정 안압이 유지되지 않은 환자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햄리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저희는 녹내장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도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시죠. 뭐 오늘만 안압이 높을 수도 있지. 다음에 다시 재보자. 근처에 녹내장 수술하는 의사도 없는데 그냥 지켜보자. 혹은 수술 합병증으로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은 날 더 원망할 거야. 이 자기 합리화죠. 그냥 참고 안약을 계속 쓰시라고 하자. 근데 모든 경우에 이렇게 MTMT 하면서 버티는 것이 올바른 답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MTMT 하는 것만으로는 목표 안압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결국 녹내장의 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환자의 불편감이 점점 심해지죠. 뭐 녹내장보다도 녹내장 약을 쓰면서 더 불편한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세 번째는 그 약을 이렇게 오래 쓸 때 정작 녹내장 수술이 필요한 경우, 특히 여과포를 만드는 수술들, 젠 수술이나 섬유절제술이 필요한 경우에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후가 좋으려면 결막도 튼튼해야 되고 테논량도 중요해야 되는데 녹내장 약제 그리고 약에 포함되어 있는 방부제들 장기간 사용하는 것들이 이러한 조직들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 믹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믹스는 약물과 레이저 치료에서 그다음에 전통적 녹내장 수술로 이어지는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믹스라는 개념은 닥터 아이키 아메드 녹내장 파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입니다. 2012년도에 처음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믹스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적 손상이 최소화되어야 되고 안압은 어느 정도 이상, 중등도 이상 떨어져야 되고 안압 그 안전성 프로파일이 매우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믹스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기 전에 그럼 과거에는 이런 수술이 없었을까? 사실은 과거에도 믹스와 유사한 수술들 뭐 그렇게 네이밍이 붙지는 않았었지만은 예전에 엑스프레스라고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션트가 있었었고요. 우리나라도 들어왔었죠. 그다음에 트라벡톰이라고 하는 그 트라베큘라 메쉬왁을 그 일렉트로 코터리에서 그 어블레이션 시키는 장비도 들어왔었습니다. 요새는 뭐 둘 다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믹스는 뭐 아이스텐트, 젠스텐트 그리고 조금 다르지만 마이크로퍼스 레이저 모양체 광흥고술도 믹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스텐트를 사용한 두 수술,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아이스텐트 그리고 녹내장 전문의들이 많이 사용하는 젠 스텐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스텐트는 안과 분야 이외에서는 다른 분야에서는 뭐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협심증이라든지 뇌혈관 협작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 분야에서 스텐트 수술의 등장은 녹내장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약물을 하나 쓰고 안 되면은 두 개나 세 개 쓰고 그러다 안 되면 레이저하고 안 되면은 섬유절제술이나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로 넘어가는 거였었죠.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약을 하나 쓰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혹은 두 개 쓰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 환자들이 만약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에 오케이, 안압을 조금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이스텐트를 같이 쓰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약 두 개 쓰고 혹은 뭐 세 개 쓰다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도 예전에는 바로 이렇게 뭐 섬유절제술이나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로 넘어갔었는데 모든 환자에서 이렇게 꼭 낮은 안압을 유지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안압을 그 중등도 정도로 맞춰야 될 수 있다. 그것도 충분하다고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뭐 젠 같은 마이크로 인베이시브 글라코마 서저리를 택할 수도 있고 뭐 젠을 하고서 뭐 실패하더라도 뭐 니들링을 하거나 리비전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좀 아까 보여드렸던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 같은 것들도 선택의 옵션 중에 뭐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생겼고 우리 녹내장 전문의들은 자, 이 환자들한테 어떤 수술적인 어떤 치료적인 옵션을 골라줘야지 환자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초에 2020년도 2월 달에 제가 런던에 다녀왔습니다. 국제 녹내장 수술 학회라는 게 있어요. 녹내장 전문의들 중에서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서 제가 녹내장 스텐트 수술 심포지움의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맡았었는데요. 가서 보면은
이 믹스 심포지움이 항상 모든 농내 장학회들에서 가장 뜨겁게 모든 사람들의 집중을 받는 분야입니다. 뭐 학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진짜 두 눈 부릅뜨고 뭐 사진도 찍어가면서 굉장히 열기를 다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 스텐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스텐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이스텐트는 이 전방과 슐렘관을 이어주는 스텐트입니다. 자, 인체에 삽입되는 그 아이스텐트가 뭐 작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작냐, 뭐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요 1유로센트가 직경이 23.25mm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한 요 정도입니다. 360 마이크로미터이고 사실 0.36mm입니다. 뭐 실제로 현미경 아니고선 찾을 수가 없는 크기입니다. 길이와 폭은 동일하게 360 마이크로미터이고요. 내경은 80 길이와 폭은 동일하게 360 마이크로미터이고요. 내경은 8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부분이 슐렘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헤드라고 불리고요. 입구가 여기 가운데 하나 있고 양 사방으로 4개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제일 밑에 이제 넓은 부분은 이제 플란지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곳이 전방에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또락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섬유주에 걸리게 되는 거죠. 나사못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슐렘관 안에 들어가고 이 부분은 전방 그리고 여기는 섬유주에 걸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이스텐트를 잘 삽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아이스텐트를 잘 삽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이스텐트를 잘 삽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방각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전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눈에 띄는 구조물들이 있죠. 슈발베 라인, 트라베큘라 메쉬워크, 스클레라 스퍼, 실리어리 바디 밴드가 있는데 실제로 그 이 아이스텐트는 트라베큘라 메쉬워크에 정확하게 삽입되지 않고 엉뚱한 데 삽입되면 당연히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스텐트를 수술하시는 분들은 전방각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거는 제가 저기 서치에서 찾은 사진인데 노멀 오픈 앵글이라고 하더라도 좀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이런 사진처럼 딱 부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티피컬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A 사진을 보았을 때 이 경우는 트라베큘라 메쉬워크의 피그멘테이션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전방각이 어딘지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수술할 때 이제 이 피들이 역류해서 차는 모양을 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트라베큘라 메쉬워크를 찾아낼 수 있고요. 또 D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발베 라인에 피그멘테이션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피그멘테이션이 덜해서 마치 이거를 뭐 비전문가가 봤을 때 아니면 고니오를 많이 안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 부분이 뭐 트라베큘라 메쉬워크가 아닌가 해서 뭐 오인해서 여기다가 삽입을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스텐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할 때는 평소에도 고니오스코피를 보면서 정상 앵글 안에서 트라베큘라 메쉬워크가 어딘지를 찾아낼 수 있는지부터 먼저 연습을 하신 다음에 수술장에서 도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스텐트는 자 오른쪽 눈, 왼쪽 눈 모두 템포럴 쪽에 앉아서 수술을 합니다. 템포럴 쪽에 앉아서 이 인서터라고 하는 이제 삽입하는 막대기를 집어넣고 하나 삽입하고 두 번째 아이스텐트를 삽입합니다. 요 각도는 뭐 한 2시간 방향 정도 벌어지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인서터 하나에 2개의 아이스텐트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수술장에서 수술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마이크로스코프 세팅이 매우 중요해요. 그냥 위에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30도 정도 마이크로스코프를 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 눈도 한 10에서 15도 정도, 15도에서 25도 정도 기울입니다.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는 아이스텐트의 인서터를 잡고 자 이쪽에 잡고 있는 부분이 스위치하고 버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조작할 수 있도록 오른손에 잡고 그리고 왼손에는 이제 저희가 다이렉트 고니오스코피를 쥐고 있습니다. 이 고니오스코피는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TVG 렌즈라 그래서 뭐 다이렉트 서지컬 고니오스코피 중에서는 가장 고급형 렌즈고요. 요거 말고 그냥 뭐 저기 글라코스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리즘 렌즈도 뭐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마이크로로 들여다본 시선이 어떻게 보는지 요거는 이제 제가 받은 영상입니다. 실제로 뭐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트라베큘라 메쉬워크를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끝에 사실은 이제 그 가이드 와이어가 있는데 찔러 넣고 펀치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남죠. 이렇게 스텐트가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위치를 잡아서 다시 이제 삽입을 시도를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요거 굉장히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되는 케이스인데 모든 케이스가 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잘 시야도 확보하고 하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눈 안에 그 점탑 물질을 굉장히 빵빵하게 채워야 됩니다. 눈 안에 점탑 물질을 빵빵하게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즉 압력이 충분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요 아이스텐트를 삽입하게 되면은 요 실nem관 안에 있는 피가 역류해서 나와서 금방 시야를 다 가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스텐트가 어디에 뭐 위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조차도 식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것은 저기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점탑 물질을 잘 채우고서 수술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스텐트가 삽입되고 방수가 이렇게 실nem관 안으로 들어가죠. 뭐 굉장히 안압이 잘 떨어질 것만 같은데 요것이 실제로 이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센트가 제 위치에 자리 잡게 되면은 세극등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이스텐트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핏 보면 굉장히 팬시한 수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수라는 것은, 자, 방수가 전방에서 요 신람관까지만 통과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안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여기서 컬렉팅 채널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또 이렇게 뒤쪽에 있는 그 아쿠스페인으로 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여기서 보면은 신람관이 360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여러 연구들에서 보면 일부 구간들이 뭐 컬랩스가 되어 있거나 컬랩스는 되지 않더라도 뭐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 부분이 360도 다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 뒷부분에 있는 저기 컬렉팅 채널이라든지 아쿠스페인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섹션에다가 아이스텐트를 꽂는다고 해도 뭐 당연히 뭐 물이 안 빠져나가겠죠. 그냥 스텐트만 박혀 있을 뿐이지 그 뒤쪽에 하수도가 고장 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험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뭐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어쨌든 전방에다가 플로레신을 다이를 주입해서 아이스텐트 삽입 전후에 방수의 흐름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자, 삽입하기 전에 이 눈에서는 요 아랫부분에서는 조금씩 그래도 플로가 있어요. 미세하게 쫄쫄쫄쫄 흘러나가지만 있어요. 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스텐트를 삽입하고 났더니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물이 쫙 흘러나가죠. 굉장히 컬렉터 채널이 동시에 차면서 밖으로 방수들이 흘러나가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보이지 않던 이 부분에서는 스텐트를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뭐 방수 흐름이 원활하게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아이스텐트를 꽂아놔도 막혀 있는데 꽂으면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이스텐트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에요. 현재 임상에서는 실nem관 이후의 교통 상태를 미리 알 수 있는 진단 검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안압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뭐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1세대 아이스텐트는 스텐트가 한 개밖에 안 들어 있었어요. 근데 2세대로 넘으면서 아이스텐트가 이제 인서트 안에 두 개가 들어 있고,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루틴으로 장착하도록 만든 것도, 뭐 사실 보시면은 지금 두 개를 꽂았는데 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잘 작동을 하면은 어쨌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개선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 이 아이스텐트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네이살 사이드밖에 꽂을 수가 없어요. 밖에서 템포럴 사이드로 고니오를 보고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이 막혀 있다. 뭐 만약에 이쪽은 열려 있다. 그런데 템포럴 사이드에는 뭐 여러 코의 위치라든지 수술할 때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쪽에 꽂거나 이쪽에 꽂거나 이쪽에 꽂거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점들이 있다는 것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술의 유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지 선생님께서 환자분들한테 잘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맨체스터 아이스텐트 스타디라고 있어요. 이 연구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가장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백내장 수술하고 같이 컴바인해서 아이스텐트를 사용했고 4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8명의 POAG, 4명의 NTG, 4명의 슈도 익스플레이션. 그리고 관찰을 했습니다. 안압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면은 좀 재밌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주와 한 달째보다도 그 이후에 더 낮게 안압이 측정이 됩니다. 아마 초반에는 좀 미세한 출혈이라든지 뭐 백내장 피질의 파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반응성 안압 상승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아이스텐트 수술의 임상적인 유용성은 뭐 안압이 아주 화끈하게 잘 떨어진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뭐 수술 전 사용하던 안압약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서 뭐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 수술 전에는 모든 환자들이 안압약을 한 개, 두 개, 세 개 썼었어요. 그렇지만 아이스텐트 수술을 같이 하고 나서 1년째는 한 절반 이상의 63%의 환자들이 약을 안 쓰고도 안압 조절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고 2년 정도 됐을 때도 한 절반 정도의 환자들 3년 이후에도 뭐 비율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20-30%의 환자들이 약물 없이도 안압 조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녹내장 약제들에 대한 그 오큘러 서피스 디지즈가 문제 일으키는 거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우리 KS, CRS 선생님들 전환부 많이 보시는 원장님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텐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병합 수술로 아이스텐트를 사용해서 녹내장 약제를 사용을 감소시켜서 좀 더 티어 필름의 질을 낮게 해서 뭐 환자들한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부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현재까지 아이스텐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이스텐트는 2016년도 3월 달에 첫 케이스가 수술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좀 지지부진하다가 2020년 10월 달에 아이스텐트 인젝트가 급여로 전환된 이후에 수술 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아래쪽 플란지가 넓은 그 아이스텐트 인젝트 W가 KFDA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조만간 시판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안 정도 수술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병원들에서 아이스텐트를 쓰고 있을까요? 어떤 의사들이 쓰고 있을까요? 31곳에서 아이스텐트를 여태까지 사용을 했는데 19곳은 병원, 전문 병원 혹은 뭐 대학병원 같은 병원급에서 사용을 했었고 12곳은 개인 의원들 프라이빗 클리닉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시술된 케이스는 물론 처음 시작한 병원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현재 100케이스 이상 수술한 병원도 5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녹내장 전문 의사들만 수술을 하느냐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녹내장 학회 선생님들이 27군데에서 수술을 했었지만 KGS 멤버가 아닌 곳도 한 4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뭐 앞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여건이 좀 달라질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녹내장 스페셜리스트 1200명, 일반 안과 의사들이 8000명,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글라코마 스페셜리스트 130명, 일반 안과에서 1000명이 아이스텐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100만 건 이상 시술이 되었었는데 지금도 이제 일부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에서 한 달에 1000케이스 이상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아마 일반 그 전환부 선생님들이나 뭐 녹내장 비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아마 사용하시는 건수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나 뭐 다 해서 뭐 그냥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녹내장 비전문가 선생님들도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것들이 이제 뭐 좀 필요한 요건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환자와 관련된 요인입니다. 환자들은 너무 녹내장이 심하거나 진행이 빠른 눈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만 지연시키고 비용은 들고 뭐 안압은 안 떨어지고 환자 컴플레인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구는 마일드 투 머더릿 오픈 앵글 반드시 오픈 앵글 글라코마야 됩니다. 수술 결정하실 때 앵글 반드시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빠른 진행군에서는 하지 말 것. 그리고 목표 안압을
10대 중반 정도로 잡으셔야지 안압이 한 11이나 12 정도로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아이스텐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이렇게 솔로 프로시저 단독 수술로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실 때 이 컴바인으로 하시는 것이 좀 더 선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미세한 조작을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거 한 건 하고 또 한 달 있다가 또 한 건 하고 해서는 거의 술기가 늘지 않습니다. 좀 여러 명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녹내장 풀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에서 러닝 커브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좀 해야죠. 뭐 사실 해부학적인 생리학적인 부분들 그 방수의 유출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앵글 스트럭처를 다루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세도 굉장히 그 처음에는 어정쩡한 자세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백내장 수술이나 뭐 일반적인 수술할 때랑 굉장히 다른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지컬 스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을 어느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비도 마이크로스코프 틸팅이 잘 돼야 되고 서지컬 고니오스코피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MD 값 특히 마이너스 12dB 이하의 시비어 글라코마나 패스트 프로그레스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후회합니다. 이런 경우는 젠 같은 서브컨정타이발 믹스나 전통적인 섬유주 절제술 혹은 글라코마 드레이니지 디바이스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다음은 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은 전방에서부터 결막하 공간까지를 이어주는 결막하 스텐트라고 불립니다. 자, 젠 스텐트는 그 6mm 길이에 45 마이크로미터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아이 스텐트는 80 마이크론이라고 했죠. 현재까지 등장했는 스텐트 중에서 젠의 직경이 가장 작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막힐 수도 있습니다. 젠은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생체 내에서 염증 반응을 거의 유발하지 않습니다. 쟤는 처음엔 좀 딱딱한데 이게 그 물 수화가 되게 되면은 좀 구부러져서 안에서 이제 모양이 변하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이로종 같은 것들은 좀 덜 형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텐트가 저렇게 반대편 림부스를 통해서 인서터가 들어가고 자, 인서터를 공막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이렇게 버튼을 밀어서 슬라이더를 밀어서 젠이 결막하 공간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방수가 여가포를 형성하면서 이 결막 아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굉장히 팬시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젠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 수술은 섬유주 절제술의 경험이 충분한 글라코마 스페셜리스트들만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섬유주 절제술 그리고 젠의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사실 섬유주 절제술에 비해서 처음 봤을 때는 젠 수술이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섬유주 절제술에서는 여가포 블랩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 피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과정도 있지만 젠에서는 그냥 힐론 채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힐론 채우고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운드 만들고 인서터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그 앵글을 통해서 위치 확인하고 이제 공막을 통해서 이렇게 찔러 넣고 젠을 쏘면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챔버 안에 1mm,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막 공간에 한 2mm, 그다음에 결막하 공간에 3mm 정도 위치가 되는데 요 위치를 조금만 가늠을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니들이 좀 더 4mm나 5mm 뒤에서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 안에 남아 있는 결막하 부분의 젠의 위치가 굉장히 짧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밀려 안으로 들어가요. 또 거꾸로 굉장히 앞부분에서 나오게 되면은 반대로 이렇게 그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지금 집어넣었지만 지금 프라이머리 니들링이라 그래서 아까처럼 팬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테너다가 엉켜 있을 때 이 부분들을 저희가 프라이머리 니들링이라고 해서 엉켜 있는 거를 풀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수술 후 관리 부분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섬유주 절제술에 비해서 젠 수술한 사람들에서 수술 후 니들링의 빈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고서 안압이 올라간다든지 여가포 모양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럴 때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5FU를 인젝션 해야 될 수도 있고 니들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비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일반
비전문의들한테는 녹내장 비전문의한테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수술인 것 같습니다. 자, 섬유주 절제술하고 차이점을 제가 이론적으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섬유주 절제술은 이렇게 이제 스크레라 플랩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방수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빠져나가죠. 젠 같은 경우는 스텐트를 통해서만 끝을 통해서만 물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서는 어느 한 군데가 막힌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은 젠 같은 경우는 여기 입구 부분이 막히면 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술 후 운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플하게 보이지만 심플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브 인터너 이렇게 인서터를 통해서 어, 전방을 통해서 인서터가 들어와서 결막 아래로 이렇게 젠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소개가 되었었는데 실제로 이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해보니까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눈도 작고 약도 오래 쓰고 그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거 오래 써서 눈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눈이 툭 튀어나오고 뭐 눈도 굉장히 잘 벌어지고 하는 서양인들한테는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동양인들에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밖으로 접근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에브 인터너 밖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그냥 결막을 뚫고서 트랜스 컨정티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섬유절제술처럼 이렇게 열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믹스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니멀리는 아닌 것 같고 뭐 레스 인베이시브 정도 될 수는 있겠죠. 음. 자, 다음 동영상 볼게요. 이거는 각각 수술 이런 여러 테크닉들에 따라 가지고 이 블랩의 모양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요거는 림부스 근처에 만들어져 있고 요거는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죠. 요 경우는 이제 올로겐이라고 하는 콜라겐 매트릭스를 써서 만든 거고요. 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젠에서 나온 물이 빠져나가고 블랩이 되게 뒤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로지 그 섬유주 절제술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 있는 서전들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삽입한다고 이런 모양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한번 젠 수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뭐 간략하게 뭐 수술적인 방법만 봐도 좀 아까 보여드렸던 에브 인터너, 그다음에 에브 익스터너 그 중에서도 뭐 트랜스 컨정티발로 할 건지 오픈 컨정티발로 할 건지 프라이머리 니들링을 할 건지 말 건지 자, 우리 또 수술할 때 마이토마이신을 사용해야 되는데 마이토마이신 농도를 뭐 0.2로 할 건지 0.4로 할 건지 그다음에 몇 분을 뭐 스폰지로 어플리케이션 한다고 하면은 2분을 할 건지 3분을 할 건지 그리고 또 스폰지를 할 건지 혹은 뭐 주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지컬 아웃컴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뭐 아바스틴이라든지 뭐 올로겐 같은 거를 같이 병합해서 쓸 것인지 뭐 스테로이드를 좀 더 자주 써야 될 것인지 낮게 써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수술 후 관리도 아까 뭐 5FU 주사, 니들링, 리비전 혹은 뭐 다음에 이제 젠 수술이 실패했다고 했을 때 오케이 내가 환자한테 어떤 옵션을 줄 수 있는지 섬유주 절제술을 할 줄 아는지 혹은 뭐 글라코마 드레니지 디바이스를 쓸 줄 아는지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장비 부분에서도 뭐 세극등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블랩의 상태를 정확하게 안쪽을 보기 위해서는 좀 그 카시아 2 같은 전환부 OCT 장비가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어야지 최선의 수술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 선생님한테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수술, 섬유주 절제술과 그다음에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의 난이도를 수술적인 난이도, 그다음에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위치, 그다음에 안압 떨어뜨리는 효율성, 그다음에 이제 안전도 프로파일, 기술적인 어려움 이런 걸 가지고 체크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그 아이스텐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서지컬 트라우마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뭐 백내장 수술한 위치에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방수는 TM 트라베큘라 메쉬워크만 바이패스하는 것이고 안압을 떨어뜨리는 효율성은 좀 적습니다. 그죠? 안전도는 뭐 매우 좋은 편이고요.
요거 뭐 숫자가 낮을수록 좋다고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도 뭐 초반에 러닝 커브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젠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구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앱 인터너로 하는 거, 트랜스 컨정티바로 하는 거, 오픈 컨정티바로 하는 거, 술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수술 서지컬 트라우마의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 다 다르고요. 아나파강의 효율성 같은 경우도 뭐 넓게 열수록 뭐 잘 떨어지고 덜 열수록 좀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까다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녹내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의 흐름이 흘러갈지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인데 2019년도에 IG에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녹내장 학회에서 녹내장 학회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녹내장 전문의죠. 그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눈에 녹내장 수술을 받겠다고 하면은 뭘 선택하겠냐고 회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안압의 정도에 따라서 자 안압이 21 미만, 21에서 26 정도, 26 이상 이럴 때 뭘 선택하고 싶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아이스텐트가 좀 이렇게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특히 내 눈의 압력이 21 미만이라고 할 때는 아이스텐트 2 디바이스, 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스텐트 인젝트죠,을 받겠다고 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압이 높은 경우에서는 다소 아이스텐트의 순위가 좀 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젠입니다. 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 군데서 보이는데 젠의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안압이 26 이상인 경우, 내 눈에 안압이 26 이상이다. 그러면 나는 젠 수술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가장 응답이 높았고 21에서 26 정도에서도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안압이 다소 낮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다소 좀 떨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자 우리가 여태까지 그 녹내장 수술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생각했던 섬유주 절제술은 어디에 가 있냐? 뒤쪽에 가 있습니다. 안압이 26 이상이나 뭐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로 우선순위가 다 밀렸어요. 음,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추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녹내장 수술 분야에서 믹스의 등장은 이제는 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양한 수술적인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들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 오늘 여러분들 저희 한국 백내장 굴절 수술 학회 선생님들한테 한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그 프랙티스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뭐 녹내장 뭐 제가 백내장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녹내장 쪽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